네, 오늘 있었던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 이후에 전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이신 황도수 건국대 교수, 또 김태현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 얘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아까 저희가 박순표 기자 리포트에서도 봤습니다만 그럼 조기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게 60일 안에서 가장 마지막 날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고리 상태 아닙니까? 예. 고리 상태면 치러지는 선거가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인데 보궐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르도록 돼 있는데 예. 오늘이 3월 10일이니까 마지막 날이 5월 9일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5월 9일이 지금 유력하다라고 뭐 선관위도 그렇게 보고 언론도 그렇게 네. 보고 있는데 왜 5월 9일이냐면 60일이라는 넉넉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앞주가 계속 징검다리 연휴가 계속 그렇죠.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뭐 사전 투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려면은 평일에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5월 9일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투표율 선거일 지정은 일단 늦어도 10일 이내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월 20일까지는 황교안 대행이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네. 황교안 대행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행정자치부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 안을 올리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고일을 공고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5월 9일이 유력해 보이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5월 9일이 그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다 공휴일이 아닙니다. 임시 공휴일이 아닙니다. 우리 법에 보면은 대통령 임기가 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입니다. 그럼 하지만 보궐선거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임시 공휴일이 아니고요. 보궐선거는 임시 공휴일을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 단 국무회의에서 임시 공휴일로 의결을 하면은 그 문제 없이 임시 공휴일이 될 거고요. 네. 아마 그런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그 선거일 공고는 제가 보기에는 뭐 더 이상 늦춰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정기 국무회의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지정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뭐 5월 9일이 그 60일 내 마지막 날이고 사실 보통 수요일 날에서 5월 10일 생각도 했는데 날짜가 넘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5월 예. 10일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뭐 지금 각 당도 경선 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60일 동안 그럼 어떤 준비들이 이루어집니까? 일단 먼저 그 선거 절차를 보면은 오늘부터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예. 오늘부터 할 수 있고요. 지금 4월 15일, 16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4월 17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4월 29일, 30일 재외국민 투표를 시작으로 제일 먼저 투표가 시작이 되고요. 사전 투표, 지금 사전 투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예. 총선에도 굉장히 그 투표율이 높았었는데 만약에 5월 9일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은 5월 4일은 목요일이죠. 네네.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이 금요일에 되는군요.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5월 9일 대통령 투표가 진행이 된다라면은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네. 밤 8시까지입니다. 보통은 6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예. 보궐선거는 저녁 밤 8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보다는 투표 시간이 2시간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선거 연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지난 국회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는 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만 19세까지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생년월일을 따져보면 1998년 5월 11일생까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1998년. 8년 5월 11일생. 11일까지입니다. 날짜 산입 계산이 달라서 예. 5월 11일, 그러니까 투표일 하루 전 예. 생부터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황 교수님, 그런데 이제 그럼 봄에 대선이 치러지는 거잖아요. 예. 저희는 이제 겨울에 대선을 치르는 것만 익숙해져서요. 예. 그럼 앞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예.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봄에 치러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임기가 이제 변동되니까 예. 선출될 날로부터 임기 시작일로부터 5년이 보장되니까 그에 맞춰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이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은 촛불을 계속 들어왔고 촛불을 평화롭게 했고 그래서 국민들이 승리를 했고 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제 탄핵을 이뤄냈고 그래서 대선을 빨리 땡겨서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국민의 대표를 새롭게 뽑아서
나라를 운영하게 하겠다라는 국민의 뜻을 이루어진 상황이라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일단은 환호하겠지만 국민들이 갈 길이 많다라고 저는 보여지죠. 단순히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만으로 끝나겠는가. 이번 그 탄핵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네. 이 과정 자체를 국민들은 반성을 잘해야 된다. 예. 우리의 헌법이 안고 있는 어떤 한계점, 왜 우리의 좋은 대통령들을 뽑아놓고 대통령들이 늘 고리 상태로다가 빠져가는가, 왜 권력을 남용하는가, 내가 뽑은 대통령이 왜 나를 저버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은 반성을 많이 해요. 네. 사실 국민들은 참 잘했다고요. 이번에 예. 촛불을 통해서 폭력을 쓰질 않고 자신의 힘이 내가 직접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는 점을 잘 보여줬는데,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대선과 그다음에 이어지는 개헌 논의도 또 따라붙지 않겠어요? 그럼 이러한 두 절차를 통해서 주권자로서 내가 지금처럼 촛불을 드는 고생을 안 하면서도 나라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잘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눈뜨고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네.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국민들은 제3자로 머물러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봤듯이 촛불에서 한계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제3자였어요.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미 벌써 신임을 잃은 게 80% 국민들이 싫어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촛불 드는 것밖에 없었어요. 네. 법적으로다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밖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 내가 뽑은 내가 위임해 준 대통령인데 하해 주세요라고 구걸했죠. 그다음에 국회에 대고서 탄핵 소추해 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촛불 들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탄핵해 주세요 했다고요? 나는 주권자인데 왜 내가 뽑아놓고서 주세요 했을까? 우리의 제도가 허점이 무엇이냐면, 만일에 국민 소환 제도라도 이미 제도화돼 있었다면은 100만 명 모았을 때 서명하고 예. 2주 뒤에는 대통령을 우리가 결정해서 계속 유지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국민들이 결정하면은 논란도 없었을 것이고, 예. 이러한 제도 등등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수히 많고, 예. 대통령이 저렇게 국정농단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제도가 그런 뒷받침을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은 모든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또 각부 장관 국무위원들의 권한이 뭐냐면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럼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책임을 지니까 보좌기관이 국무총리가 보좌하나 비서실이 보좌하나 조문이 똑같아요.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 비서실을 통해서 보좌 받고서 일을 다 할 수 있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장관이 자기가 국민에 대해서 직접 책임진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예. 그럼 현재 그 국정농단의 핵심은 뭐냐? 사임과 대통령이 연결돼 있었고, 대통령은 비서실을 통해서 각 장관한테 지시를 했고, 장관은 그 명을 따라서 그대로 집행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에 장관이 헌법에는 비서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장관하고 총리한테 관심이 있고 그것을 규율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에 장관이 스스로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헌법에 조문을 해놨다. 예. 그러면 장관이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어떤 걸 하라고 그랬을 때 자기가 책임지는 일이면은 도장을 찍겠냐고요. 네. 이처럼 어떤 기본적인 어떤 헌법의 어떤 구조 자체를 국민 입장에서 비록 맡겼지만 함부로 행할 수 없는 네. 그런 거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춰놓는 것이 다음의 과제 아닌가. 그것이 네.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네네. 국민들이 촛불을 좀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해 이 봅니다. 권력 남용이 있을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인 문제였다. 예, 저는 그렇게 이렇게 보고 보시는 있습니다.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개헌의 필요성이 계속 나올 테고요. 예, 김태현 변호사님. 개헌의 필요성은 이미 뭐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도 김종인 전 의원이죠, 이제 네. 전 의원이 얘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대선 전 개헌 얘기를 하는데 대선이 지금은 60일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고, 다만 그 개헌을 매개체로 해서 이른바 우리가 빅텐트라고 얘기들 합니다. 뭐 좀 더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자면 반문연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마 개헌을 고리로 일종의 어떤 제3지대에서 정치 세력 하나를 뭉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세력들이 아마 문재인 전 대표라든지 민주당 주자로 하여금 개헌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를 하겠죠. 예. 지금 못하더라도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우리 사회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러면 개헌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어떠냐라는 얘기를 할 거고, 문제는 그게 단순한 개헌을 예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기 단축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개헌파에서 요구하는 주로 어떤 권력 구조가 대통령제는 아니고 의원 집정부제 또는 내각제일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통령의 임기와 의원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문제가 나올 거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임기를 단축해야 되는데 의원 300명이 본인들 임기 단축하겠습니까? 안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아마 임기 단축하는 그런 문제들까지 제기될 수 있어서 조기 대선 이후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개헌은 우리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헌법에서 나오는 모든 국민은 이제 법 아래 평등하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피고인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일단 특수본 제2기 특수본에서 일단 수사를 맡는 게 맞는 거죠?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수사 권한이 특검에서 일반 검찰로 넘어갔고요. 일반 검찰은 특히 특수본에다가 그 권한을 줘서 수사하도록 지시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로서는 법 위반 사실이 인지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미 인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젠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은 다 사라졌죠. 일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된다고요. 네. 일단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바대로 신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함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전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나아가서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굉장히 아쉬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미 일이 이렇게 위법한 행위들이 많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 숨기려고 들었다라는 부분을 계속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의 어떤 나라의 큰 그림에서 보질 않고 자신의 어떤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한 것, 그거로 인해서 헌법재판소 자체도 좀 실망한 부분을 결정문에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러한 마당에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다 내려놨으니까 이제부터는 이해관계가 모든 것이 다 정돈된 상태이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대통령직으로 있었을 때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다음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초석을 하나 놔두는 것이 국민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도의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떠나면서 이 초석을 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저 지금 청와대에서 바로 서초동 가겠습니다라고 할 일은 만무하고, 결국 이제 정치권과 검찰의 판단인데 네. 결국 저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장 큰 그 변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아주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당장 박 전 대통령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검찰과 특검이 기소했던 이지용 부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모두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 개별인들과 다 공범관계 엮여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되는 것이 절대적인 평등이라는 어떤 원칙에 맞는 거죠. 그러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검찰이 실제로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지금 또 왜냐면 시기가 민감해서요. 그렇죠. 시기가 민감하고 60일 내에 조기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받아 들어가고 만약에 구속되는 모습은 이게 조기 대선 판국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는 아무도 짐작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촉불 세력의 촉불 민심의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라든지 그 입장에서 봐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구속되면 이게 판이 흔들려서 나한테 좋을지 모를지 사실 그걸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요. 예. 정치권도 굉장히 사실 그 변수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검찰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60일 내에 조기 대선까지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예. 아마 저는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네네. 그때 아마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황도수 교수님께서는 법만 보고 검찰이 꿋꿋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김태현 변호사께서는 쉽지 지금 않을 것이다. 60일 저는 이내에 그렇게 봐요. 예.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후에 할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추은호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건 검찰이 수사 속도 예. 조절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네네. 중요하지는 않고 보고 핵심은 네. 이제 검찰이 권력에 또 아니면은 누구의 눈치 볼 필요 없이 자기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된다. 지금 그 명운을 책임을- 걸고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에요. 그런 거고 2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메시지를 이제는 국민에게 전달하고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이었고
그다음에 퍼스트레이디 역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5선의 국회의원이었고 당 대표를 2번이나 또 네. 대통령을 한 번이나 지낸 어떻게 보면 우리 대단한 정치사에서 정치적 이력을 가지고 굉장히 있는 중요한 분이죠. 역할들을 많이 한 분인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정말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 자신의 몸을 낮추고 행보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지난 11월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었을 때 2차 대국민담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 예. 진상규명은 검찰에 맡기고 공무원들은 충실히 우리 국정이 정상화돼야 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한번 이런 말을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예. 메시지를 던지고 본인의 행보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찰 수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특검이 마지막에 이제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 뭐 제2특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제2특검을 얘기하는 것이 실제로 제2특검법을 발의해가지고 하겠다는 의지인지 검찰을 압박하려는 의지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2특검법 같은 게 얘기가 나오긴 있으나 그것도 저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예. 왜냐하면 정치권의 관심은 지금 전부 다 대선 쪽으로 쏠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2특검법을 발의해서 사실 현실상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지금 뭐 어쨌든 그 권성동 위원장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여야 간사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현실상 그게 통과될 가능성은 난망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역시 대선 이후로 넘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조기 대선에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새 정부의 어떤 통화라에 있는 검찰이 움직여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우병우 전 수석, 전 대통령이군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게 되면 굳이 제2특검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저는 이제는 물밑으로 가라앉은 것 아니겠나. 역시 모든 것은 차기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 60일 이내에 이제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이 검증을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좀 이런 일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 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도 헌정 질서는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당초 일정대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번 그 대선 과정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 이제 과거랑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금 원내 구성으로 보면은 기호 1번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그 만약에 등록일 현재 네.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기호 2번은 자유한국당 후보가 될 거고요. 예. 그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될 겁니다. 3번은 국민의당, 네. 4번은 바른정당 뭐 예, 이런 예.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물론 그 전에 뭐 이게 정치권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라면은 그 기호 순위 바뀔지는 모르지만은 그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야당 전통을 이어진 후보가 기호 1번이 된 것은 2007년 대선 때 기호 1번이었었고요. 당시 정동영 후보였죠. 그 10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지금 다시 기호 1번을 야당 후보가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화면 왼쪽에 그 헌재 근처에 있는 안국역 지금 근처에서 탄핵 반대 집회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조금 화면을 당겨서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실까요? 예, 조금 전에 예. 그 버스도 상당히 흔들리고 경찰들이 그것을 막아서는 모습까지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예, 그 전에 봤을 때는 또 그 실려나가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예.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지금 안에 들어가서 버스를 좀 흔드는지 버스가 흔들리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들어오면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대통령 수사, 검찰 수사는 이제 뭐 속도의 문제지 언젠가는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청와대 압수수색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사저로 돌아가게 되면은 청와대가 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청와대 압수수색 부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 참 애매한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거리 상태고 거리입니다. 이제 완전 사고가 아니라 거리. 예전에는 사고였다면 지금 거리인 거죠. 그렇죠. 없어진 예. 거니까. 거리 상태라고 하더라도 청와대라는 공간 자체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게다가 이인신의 구속의 문제는 형사상 특권이 없어지면 가능한 거지만 청와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역시 청와대가 안보시설, 보안시설, 공무상 비밀, 군사상 비밀을 유지하고 있는 장소로서의 어떤 그 지위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예. 예전에 그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 특검의 압수수색 불발됐을 때 그 수색을 거부했던 권한을 그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시에 대통령이 아니라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대통령 청와대라는 조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대통령 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청와대 즉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승인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네. 것은 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상황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교수님, 보시는 그렇다면 거고요. 만약에 차기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 전 정권의 것들은 보통 이 자료들은 이제 이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기 정부의 이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허락한다면 예. 이게 가능한 건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청와대의 모든 기록과 자료들은 다 남겨 있을 때고 예.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검찰에서 필요하다면은 자료를 넘겨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 변호사님 잘 말씀하셨듯이 그 공간에 관한 어떤 관리 주체는 또 별도의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뭐 필요하면은 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거는 뭐 언제든지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수사에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은 아마 검찰에서 수사의 어떤 과정상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해가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 역사적인 판결을 앞두고 정말 잠 못 이루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테고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고요. 또 한 분 주목할 분이 이제 이정미 재판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장의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이 그루프를 말고 그루프라고 하나요? 이거 헤어롤을 네, 말고 이제 헤어롤. 저희가 이제 예. 보통 그루프라고 여자들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좀 심정이 이해가 가는 게 가장 바쁠 때 여자들이 머리 손질하는 게 그 헤어롤로 머리를 마는 거거든요. 얼마나 정말 긴장을 했으면 얼마나 이게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역으로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출근하신 여자분이 이제 머리 말 때 예. 아마 이정미 재판관이 지금 아마 사법연수원 시절까지 해서 한 30년 가까이 법조인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30년 동안 출근하시면서 머리에 롤 말고 나가신다는 오늘이 거의 처음일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굉장히 사실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정미 재판관은 오늘 굉장히 나름대로 긴장을 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그런 것에 신경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정신적 압박이 있었던 예. 건 아니겠나.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워낙 역사적인 판단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들도 이 뉴스 준비하면서 워낙 긴장이 되고 입술이 타들어가고 그만큼 네. 아주 역사적인 맞습니다. 현장을 저희들이 오늘 뭐, 지금 보도를 예, 해드렸습니다. 국민들도 밤잠을 설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거 관련 뉴스 특보 계속 전해드렸고요. 헌정사상 박근혜 대통령 첫 탄핵이 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파면이 됐고요. 관련 뉴스 특보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고요. 후준석 앵커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